베스트브쌤 강의 공중보거나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5강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중보건학에 대한 마지막 시간 6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원래 지역사회 보건으로 5강과 6강이 지역사회 보건으로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 간호 파트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양도 많고 그래서 6강으로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저한테 강의 들으시는 거 합해서 1강부터 6강까지 시리즈로 들으시면 공중보건학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를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역사회 간호사죠.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알아야 되겠죠? 자, 지역사회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학교보건실. 그러니까 학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검진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해서 1차 보건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전 세계 주민들이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도에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소 설치가 나왔고 여기서 일하는 분이 보건진료원이죠.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주로 무의촌,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의사의 역할을 약간 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게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농촌 오지, 그 다음에 섬지방 같은 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보건소 예방접종실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요원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물론 이제 의사, 위생사, 조산사. 조산사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의료인 5명. 여러분이 의료인이 어느 파트에서 일하는 분인지는 아시잖아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입니다. 그래서 조산사의 기본 면허증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사,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그 다음에 치과 기공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이 지역사회의 보건요원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팀이 업무 수행을 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각 팀원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의사는 의사 영역이 있고 보건간호사는 보건간호사의 영역이 있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자는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서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원은 서로 협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의 지역사회 간호활동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보건소에서 물론 의사도 있지만 보건소의 간호사, 우리가 보통 보건간호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간호활동의 주축이 되는 거죠. 주 업무를 하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기관을 보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그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건소의 업무를 만들어 놓은 곳이 보건지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보건소가 본점이라면 보건지소는 이제 분점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그러면 행정별 지역은 어디가 있느냐? 시, 군, 구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나만 있는 곳에서는 시장 아래 보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가 있는 곳, 우리가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분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구가 있는 시는 구청장 아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이 있는 곳은 군수 아래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건소장을 관할하는 곳은 시, 군, 구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는 무엇이 있느냐? 모성보건. 그러니까 산정관리를 하러 온 모성을 관리해주고 간호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건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방접종이죠. 그 다음에 가족계획관리, 우리나라의 산정관리가 시작되면서 모자보건센터가 생겼는데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 결핵관리, 성병관리, 그 다음에 나병관리,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파되는 질환에 대한 관리와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요즘은 이제 생활습관병 관리라 그래서 성인병이란 말을 쓰지 않고 생활습관병 관리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령이 들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의 건강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보건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이러한 보건소의 건강관리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느냐. 자, 건강관리실은요, 설치 장소가 주민이 알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적인 그런 그 장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대상자끼리 교류할 수 있고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핵관리실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무엇이냐? 결핵실을 정돈하고 기록표를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동에 하나씩 방문간호사를 책정을 해서 그 동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문간호사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장 효과가 크고 비중이 크고, 또 방문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이 방문간호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의 조무사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3년 이상,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근래 10년 안에 3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3년 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 10년 안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된 간호대학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방문간호사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방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가족 단위 건강관리죠. 그러니까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이 가정방문의 비중은요, 클리닉,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관리받는 것보다 가정방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굳이 비율을 말하자면 6대4. 그러니까 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가정방문을 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느냐? 가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환자가 지금 처해 있느냐. 그 다음에 환자를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와상 환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는 간호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하고, 환경이 잘못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소독법을 모르고 있다든지 이러면 직접 보여주면서 소독법을 알려준다든가 환경위생에 대한 개선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방문 시에 간호조무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가정방문 시에 환자를 일단 관찰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건간호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서 간호 업무를 보조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가정방문의 가장 큰 장점은요, 포괄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물질적, 그 다음에 인력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간호 인력이,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 문제를 직접 관찰함으로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간호법을 알려줄 수 있고 시범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관계가 보다 더 부드럽게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대상자 면에서 절약이 되는 거고요. 가정방문의 보건간호사 역할에서는 오히려 이게 단점입니다.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 접촉에 의해 가족의 새로운 건강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방문의 단점은 뭐냐? 가정방문의 단점은요. 같은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클리닉의 장점과 일치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같은 클리닉에서 만나면 자신들과 또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것에 비해서 가정방문은 이제 가정에서 혼자 케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이건 이제 보건간호사 입장이죠. 우리가 방문간호를 한다는 것은 하루에 정해진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지 클리닉에는 10명이 오면 10명을 케어할 수 있지만 가정방문은 이런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의료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클리닉에 왔을 때 B의 문제가 발생하면 B 클리닉을 다시 또 가서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에 비해 가정방문은 한정된 서비스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가정방문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 오늘 4곳을 방문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를 해야 돼요. 누구를 먼저 갈 것이냐, 누구를 먼저 중요시할 것이냐. 그래서 가정방문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뭐 노인대학 분들이 혈압을 재고 싶어하고 고혈압 환자가 케어를 받고 싶어한다 그러면 집단을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연히 만성질환보다 급성질환자에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염성 환자보다 비전염성 환자를 먼저 방문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전염성이 있는 환자를 먼저 방문하면 차후에 방문하는 환자에게 그것을 전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성 있는 환자는 맨 나중에 방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병 환자와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성병 환자를 먼저 방문하죠. 그 다음에 수인성 환자를 나중에 방문하죠. 그 다음에 감수성이 높다는 얘기는 제가 공중보건학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감수성이 높다는 얘기는 잘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수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 연령부터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도나 교육 정도가 낮아서 보다 긴밀한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신환자와 구환자 중에서는 신환자를 먼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생아와 미숙아가 있다. 미숙아를 먼저 방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핵 환자와 일반 환자가 있다. 일반 환자를 먼저 방문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먼저 방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자격.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죠.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임상간호 업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이 교육기관은요. 각 시도별로 여기서 시라는 것은 일반시가 아니고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등의 시죠. 지정한 기관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면 경기도에 하나, 그 다음에 서울이면 서울 지역에 하나, 이거 지정된 교육기관이 간호대학이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 다음에 치과위생사도 우리가 방문간호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치과 진료를 위해서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보건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건자료를 활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생률, 사망률, 영아 사망률 등등 통계 자료로 보건 지표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보건 자료로서 관공서 기록, 보건 관련 자료, 그 다음에 건강 관련 기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가정에서 방문 간호를 받고 또 추후에 추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의료기관의 시설의 종류와 수, 이용률, 응급시 의뢰 및 이용 가능한 기관 등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두 번째는 인적 자원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련 인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자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원을 알아야 돼요. 양로원, 그 다음에 타가소, 또 음식점, 휴식 공간 등을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관이 정치적인 자원이 있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베푸는 과정에 간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단계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그 지역사회 보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질병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의료기관 수가 얼마나 되며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면 두 번째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해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역사회 진단.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해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한 다음에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단계는 간호평가에 의해서 재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리플래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단계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사정. 사정은 우리가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정 내용은 뭐냐면 간호 요구를 알아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원초적이고 1차적인 간호 요구가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보다 높은 과정의 간호가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 소재 기관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지역사회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요약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집단이 어떤 그룹이냐. 쉽게 말하면 이 인구 집단이 경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건강관리 능력이 있는 집단인 것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중에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 안산 지역이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안산 인구가 70만 정도인데 그 중에 1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어떤 질병적 특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진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지역사회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자원을 분류한 거 도표 여러분 보셨죠? 자, 도표를 보십시다. 그러면 보건의료 자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보건의료 요원이 있고요. 비보건의료 요원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의료의 어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의료를 시행해 줄 수 있는 보건의료 요원은 공공의료기관 근무자가 있고 민간의료기관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보건의료원에는 그야말로 공적 사적인 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 친척, 가정에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친구 등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독거노인이 있을 때 의료 요원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 외에 소소한 거를 비보건 의료원에게 의뢰해서 의뢰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은 이제 보건의료 시설, 보건의료 장비,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진단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진단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사업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공공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 이 지역 주민은 무엇이 가장 급하다, 기념하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야 되죠. 이거는 연령대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노령자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건강 문제. 얼마 전에 제가 그 TV 방송을 봤더니 물론 이제 도시 지역은 아닙니다. 농촌 지역의 보건소에서 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영양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같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15일이면 15일치의 간식을 그냥 간식이 아니고 영양이 적합히 혼합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간식을 아예 배달을 해드리더라고요.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밀착 서비스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노인층이 될수록 우리가 과탄수화물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60% 정도의 칼로리를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80% 가까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게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백질이 들어간 거기서는 두유가 나오더라고요. 두유를 이제 규칙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어렵겠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보건소에서 커버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한도가 있다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보건사업 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역사회 진단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일단은 알아보고 간호가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이게 진단 과정이. 그 다음에 3단계가 플래닝,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계획은요. 자료 수집을 해서 자료 분석을 한 다음에 계획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보건계 의료계획의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해야 되죠. 이것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집에 간식을 사가도 그 집의 식구당 인원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과자가 한 봉지가 필요하냐, 세 봉지가 필요하냐는 식구 수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1차 진료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을 과연 2차적으로 어디에 의뢰할 것인지를 해야 될 거고요. 또 특수진료를 위해서 3차 진료기관 어디를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 수행 시 고려할 사항은 인적 자원이 확보돼야 돼요. 수행할 자원.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사업평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성취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어느 정도까지 보건 수준을 끌어올리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자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의 그 수행 과정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수행 시 고려할 지역사회 자원은 건강 관련 인력의 종류와 정부기관 기록, 양로원, 타가소 등의 사회자원, 그 다음에 보건통계의 사회자원, 그 다음에 문화시설 및 교육, 경제상태 등을 먼저 알아야지 수행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단계가 평가입니다.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평가로 끝나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교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시행할 때
다시 재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의 중요성은 평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사업에 적용을 해서 잘못된 것은 교정하고 또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것이 지역사회 간호 과정의 평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여러분 지역사회 보건에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범위는 더 넓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축약해서 여러분이 가장 기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해드린 거고요. 지금 5강에서 한 지역사회 땅 파트들과 그 다음에 6강에서 한 지역사회 보건 파트들을 합해서 기출문제를 15문제 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를 지역사회 보건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건의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인구 집단의 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로 가장 옳은 것.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주민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보건사업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사회죠. 그 다음에 3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5번이죠. 관할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중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3번이죠.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 쉽게 말하면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한다. 결국은 맞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가족 중심 간호가 지역사회 간호로 대두된 이유로 옳은 것은 결국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가족 복지와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사회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죠.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8번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향후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 지금 노령화되고 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성질환이 증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습관병 자체가 모두 만성질환이죠.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런 질환들은 단시일에 끝나고 단시일에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고 언제나 그 질환을 관리해야 된다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 사업이 증가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9번 노년기의 발달 과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가 답이라면 나머지는 오답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항상 중요시하는 게 정답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은 제외되는 가업이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게 만약 5번이라면 나머지 1, 2, 3, 4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우리가 노년기에 직업적 책임을 달성한다. 이거는 성년기죠. 성년기의 가장 큰 가업이죠. 사회인이 됐을 때. 그러면 1, 2, 3, 4는 노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번 볼까요? 신체적 기능과 건강의 쇠퇴에 대한 적응. 일단은 자기가 노화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은퇴와 감소된 수입에 대한 적응. 그렇죠. 한창 수입이 많을 때에 대비해서 노년기가 되면 적당히 수입을 줄여서 또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이죠. 그 다음에 조부모로서의 역할에도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 자기의 생명과 어떤 위해에 대한 외상적 경험의 재경험이죠. 1번이죠. 위협적인 사고에 대한 외상적 경험의 재경험.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참기 어려운 충동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전형하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어기제. 이게 뭐냐면 정신건강에서는요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방어기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승화입니다. 승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어기제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인 충동을 느꼈다. 그랬을 때 운동을 해서 그거를 해소,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청소년기 남학생이 한창 생식기가 발달하고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성기능이 생겼을 때 성적 충동을 느껴지는 경우에 운동을 시키면 효과적이다. 신체 소모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옛날에는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년 이내에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조언이었잖아요. 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성적인 성숙 이후에 거의 십몇 년 경과 후에 결혼을 하는 결혼 연령이 만원으로 갔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정서적 불안장애 요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정서적 불안장애는요 내적, 외적 요인으로부터 옵니다. 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로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호전된 후 사회복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이게 바로 낙병동이죠. 데이 케어 센터. 그 다음에 14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일환으로 간호조무사 K는 여러 대상을 상대로 정신간호를 실시하고 있다. 정신위험 요인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알코올 중독 환자예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은 치매를 유발하고요. 기억장치를 상실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라는 기억장치가 알코올 중독 기간에 따라서 서서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성별 차이가 있어요. 남성이 알코올 중독일 때와 여성이 알코올 중독일 때는 여성이 더 빨리 기억상실 장치가 고장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알코올 중독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죠. 그 다음에 15번 치료적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 중 대상자의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옳은 거. 가, 낮은 자존감. 나, 자기 표현의 부족. 다, 제한적인 언어 이해. 라, 간호사에 대한 불신. 이것은 5번이 됩니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역사회 보건 파트의 기출문제 15문제를 보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6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중보건학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강에서는 공중보건학 개론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강은 질병관리, 그 다음에 3강은 인구와 출산, 그 다음에 4강은 학교보건과 모자보건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5강과 6강을 지역사회 보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개론을 강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임상과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공중보건학 쪽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대신 습득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가고시 문제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이제 와닿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목 낙제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제가 있는 곳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재학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개설해서 어느덧 오늘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은 이제 공중보건학에 대한 게 6강으로 마무리를 했고 또 보건간호학 파트 쪽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낯설어하는 환경보건 문제, 보건행정의 문제, 산업보건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앞으로 또 유튜브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또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가고시 시행할 때마다 어려운 공중보건학에 맞닥뜨렸을 때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는데 많은 강의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자격증에 모두 자격증을 다 획득하는 그날까지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